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 탄핵 정국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면서 정치권 복귀를 예고했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직격하는 등 여권 내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오죽하면 현재의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문영면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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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헌법재판소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만 표시,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지금 압박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이와 관련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모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국회 내 대표적인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꼽히신 두 분 자리했습니다. 우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경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방금 전에 오늘 이 국민의힘 의원들 30명이 넘게 오늘 헌재를 찾아서 항의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상황, 과거의 계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탄핵 정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계엄 사태와 관련돼 있어요. 들어보시죠.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라는 거는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기관에 보내는 거는 건 맞지만 국회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그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엄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 과도하다. 그리고 병력이 국회로 간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치활동 제약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밝혔어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런데요, 이 맥락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탄핵사위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기획탄핵, 사기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입장들이 오늘 좀 나온 건데, 김용태 의원. 네. 그러면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 국회에 병력이 들어간 거, 이것도 문제가 많다. 포고령 내는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다만 그 계엄 사태가 내란은 아니다. 당내 의견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건가요, 확실히요? 일반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당내 대다수의 의원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또 상임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예. 정치 문제를 군대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옳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과 관련한 것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을 때 저희 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가령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예.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말하면 내란 동조범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탄핵을 이른바 압박해 왔었거든요. 예. 그 당시 저희의 스탠스는 사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고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에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하자였는데 당시 분위기가 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웠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수선했던 상황들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달이 지난 지금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프레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탄핵 심판 과정에 내란 혐의가 탄핵의 주요한 이유라고 민주당에 말했었습니다만 또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란과 계엄을 따로 떼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지금 생각은 지금 김용태 의원도 설명을 했고 앞서서 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니까 당 대표로서의 그 생각을 사실상 당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엄과 내란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했어요. 그렇지만 내란죄 부분은 이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맥락의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보게 되면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은 잘못했지만 내란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숨기기 급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본인도 알고 계시다시피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계엄 잘못됐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지만 내란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법에 내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국헌 문란의 정의가 형법 91조거든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명을 소명시키려고 한 것. 그리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예. 이것이 국헌문란이라고 나와 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질서 유지든 뭐든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내란으로 딱 떨어지는데 예. 계엄은 잘못됐고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도 잘못됐지만 내란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선동하는 행위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약간 선동이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선동이라는 표현도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일 텐데 예. 법적으로는 사실상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죠. 계엄이 해제된 이상 예. 내란 선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민주당의 내란 혐의를 계속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여론전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 권영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군대가 동원됐지만 그 군대에 동원된 그 실체적 진실을 두고도 계엄을 실행한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들이 지금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좀 규명한 뒤에 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자라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약간 죄송합니다. 그럼 여당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볼 것도 없다고 보는 게 예.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것을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국회 내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을 따질 필요도 없다. 이미 예. 실체적 진실은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예. 더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그 복귀를 대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보내드리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복귀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 혼란의 도가니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께는요. 지금까지 8번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어요. 재판이 8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2번 예고가 돼 있고요. 내란죄 부분은 다루지 않은 건가요? 그거 보셨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측에서 이제 소추인단 측에서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뺐거든요. 탄핵 소추 사유에서. 그 부분을 뺀 이유가 이 비상계엄이 어쨌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뭐 위헌적인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 심리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라서 지금 진행됐던 내용들은 사실은 뭐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국회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뭐 봉쇄를 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위법적인지에 한정돼서 이제 판단을 해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로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의 그 유무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폭동이라는 것이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예.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 폭동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8차 지금 변론 기일이 열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 이뤄졌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뭐 군 수뇌부 측의 이제 입장을 좀 집중을 한 것이었고, 정말로 이게 내란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심리를 했다면은 밑에 있는 그 임무를 지시받은 그 군인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증인들로 출석을 했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뭐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또 차일피일 또 이제 길어졌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헌재 측에서 이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비상계엄의 이런 정당성 여부, 그다음에 절차적 위반 여부 이 부분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내란 행위랑도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춰져서 이제 같이 심리를 하는 것 같네, 이런 이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형법상 이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할 때 헌재에서 탄핵 심판됐던 그 증언 내용들이 아마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향후의 형사재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이 증인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나왔던 증인들이 똑같이 나갈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증언을 했을 때 왜 말이 그때랑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같은 뭐 사실관계 동일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헌재에서는 이 비상계엄의 한정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는 그러면 것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내란죄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소추인단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지 법 위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상황이 오늘 이렇습니다. 그동안 뭐 여당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입장, 그게 이제 크게 변하지 않고 특히 이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요. 약간 비판적 입장을 좀 보였죠.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상으로 1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4명 이상이 지금 현재 헌재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 이상이 헌법재판소에서 행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신뢰하는 부분들이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에서 혹은 뭐 대변인들이,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뭐 헌재 흔들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도 헌재를 항의방문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의 자택에서요. 집회가 열렸다 그러네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봐야겠죠. 뭐 20여 명이 집회를 진행하는데 사퇴하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그래요. 오늘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 이 마지막 이 결정까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출퇴근 시간대 집중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라고 약자로 그러는데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주최. 여기에가 지금 주최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 좀 볼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집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저렇게 좀 있다 그래요. 집 앞에서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 좀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매일 저렇게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대. 자, 그리고 다른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제 집회 주최 측에서요. 자택 부근 시위 시 동네 평판 안 좋아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아, 이런 또 효과를 노려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어떤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수비대를 자임했던 국민의힘이 헌재 공격대로 변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호하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폭력 시위까지 모의하는 극우 세력들의 테러 시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무슨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영배 소장의 소송 지휘라든지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 좀 해보죠. 전용기 의원. 네. 자택 앞 시위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결국에는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다른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밝혔던 것처럼 평판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영배 재판관을 압박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문영배 재판관을 또 부담 느끼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저 행위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내란이 끝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개개인도 전부 다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헌법기관들을 결국에는 무력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이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내란범들이 모두 처벌받고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개개인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예. 누구는 진보 성향이나 안 쓰고 누구는 보수 성향이라서 가만히 두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문제 삼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재판관은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한테 오히려 재판을 받는 그것이 더 공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지점 아니겠느냐. 예. 이 지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빼고 헌법재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도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근데 과거의 어떤 이력 이런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문영배 대행을 비롯한 몇몇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행적, 그다음에 이 누구와 가깝다 이런 부분, 약간 정치적 성향 문제거든요. 그걸 지적하는데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재판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지명한 재판관 역시 그럼 정적 성향이 있는 건데 거기는 왜 가만히 있는가?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항의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를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잡아주기 위해서다? 공정하게 끌어올려고 가는 겁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향 같은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보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풀 거였으면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그 의결 정족수가 적정했는가에 예. 대한 의결부터 변론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은 놔두고 만역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한 것부터 먼저 심리를 하는 등 예. 이런 것은 결국에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불공정해 보이고 의혹을 양산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을 국민들이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소개됐지만 지금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에 대한 검찰 조서, 형사재판에 있었던 검찰 조사의 진술 내용과 예. 헌재에서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이 지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죠. 좀 나왔죠,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배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헌재가 강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증을 갖고 있다.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예.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재판관이 재판 진행하는 도중에 화를 낸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이 또 의혹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예. 이제 저희가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프레임이 아니고 저는 사실로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의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실제로 내란 행위로 보이는 이 불법 계엄과 관련돼서도 예. 시스템을 부정했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가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바로 세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논란도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논란이 많은 이때는 기초부터 돌아가서 기본부터 충실하게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소를 바로 세우는 것, 시스템을 먼저 세우고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먼저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들을 먼저 심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막아세우려 하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만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 부분까지가 대한민국 시스템 전면을 부정하고 있는 불순한 태도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짧게 한 번만.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예. 근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의 주장처럼 2분의 1이 맞다면 헌재가 2분의 1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근데 3분의 2가 맞는 결정을 하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3분의 2가 맞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섣불리 내지 못하고 뒤로 변론길이나 이런 걸 뒤로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미리 선입견을 갖고 있고 사실상 뭔가 결과를 좀 정해놓고 자꾸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과 불만 표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니 원래 9명 체제가 정상인데 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원래 시스템대로 가겠다는데 약간 이렇게 맞서는 상황인데. 이용윤 변호사, 앞서서 영상으로도 확인해봤고 내용 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문영배 대행 자택 앞에 집회를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 시간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좀 문영배 대행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주변의 주민들도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히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다고요? 일단은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됐는지, 그러니까 집회에 대한 신고가 됐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뭐 확성기 등을 사용을 해서 소음을 이제 일으켰을 때 그 소음이 주간에 이제 60데시벨 이상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집시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법을 위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만약에 뭐 이런 뭐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뭐 재판관들에 대한 뭐 자택 주거지를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유포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아.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또 처벌을 하는 또 내용을 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이 이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삼을 수 없다라고 할지언정 이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재판관들의 이런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예. 또 다른 법률로도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좀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나라가 어느덧 굉장히 극심해져 버린 정치적인 양극화 상황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 받고 있죠. 두 강사 대리전입니다. 지금 두 강사 아마 정치인 뉴스 자주 보신 분은 땀박에 아실 거예요. 누군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렸던 두 가지의 집회. 그 집회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집회 장소의 거리는 100m도 안 되게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도 큰 불상사는 없었어요. 각각 그냥 열렸습니다만. 일단 그 집회 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각각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즉각파면하라!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각각 열렸고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국사 강사 두 분이 마이크를 잡고 각각의 다른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들어보셨죠, 지금. 김용태 의원. 이른바 이게 약자로 씁니다, 요즘에. 반탄 대 찬탄.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 근데 여기에 각각 유명 한국사 강사들이 대리전 양상으로 좀 뛰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유명 인물이 뭔가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러다가 분열이 점점 거세지는 거 아닙니까? 유명인까지 등장하고 그 유명이 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낼 때 너무 과격한 표현들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특정 재판관들 향해서 밟아 이런 표현들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 집회 조금 전에 싱크로 나갔을 때 그 황 강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황연필 보면 강사입니다. 그 나치 추종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나치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게 좀 아주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이게 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계엄을 반대했지만 이거과 관련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표현까지도 나치 추종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양측의 지지층들이 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에 있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이른바 인싸라고 할까요? 그런 강사, 좀 잘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강사분들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 좀 자극적인 언행들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렸던 두 가지 집회에 각장 등장했던 유명 한국사 강사 2명. 이게 끝난 뒤에요. 약간 신경전처럼 펼쳐졌습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박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두 강사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죠. 한 역사 강사가 어제 저를 비난하면서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단에 쓴다고 하던데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한국전쟁, 6.25 전쟁 관련 뭐 공문 강의도 했고 수백 개가 돌아다닐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걸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 이해를 다 할 텐데 어떤 의도로 말을 했다는 걸 알 텐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어디 아직 한국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수준의 저질 발언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의견 충돌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탄핵과 관련된 의견 충돌이 6.25까지 갔군요. 한국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두 강사 좀 비교 좀 해볼까요? 많이들 오늘 회자가 됐어요. 광주 금남로에서 마이크를 잡고 충돌한 두 한국사 강사들. 공통점은 한국사 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황현필 강사는 뭐 수능 등 여러 가지 시험에 대비한 강사였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각각 100만이 넘어갔군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정도 숫자면요. 그리고요, 요게 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주목하시더군요. 출신 대학을 보니까 전한길 강사는 경북대, 영남 쪽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황현필 강사는 전남대, 또 호남 쪽의 대표적인 대학. 아, 요걸 또 주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 네. 이게 지금 대학까지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다, 대학이. 이렇게 두면은 이거 지역적인 색깔까지 묻어나면서 이거 더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념 전쟁이 격화돼서 결국에는 지역 갈등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저렇게 날선 발언들을 하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폭동이었던 서부지법 사태까지 다시 한번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날선 발언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 계엄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배경을 아무리 본다고 한들 불법 옹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잘 이해를 하고 우리 집회에 나서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 그리고 너무 이념에만 갇혀서 예.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한국사 강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걸 쭉 한마디로 역사 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놓고서 지금 전혀 다른,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고, 이분들의 발언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계엄 해제 뒤에 왜 단전? 어제죠. 민주당이 이 계엄 선포 당일, 그러니까 밤이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넘긴 아주 이른 새벽에 그 국회 상황에 대한 어떤 걸 공개를 했어요. 어떤 영상도 공개하고. 이른바 단전이에요. 단전. 전기를 끄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모습,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한 8초간 지속됐습니다. 으로 이제 방금 열었습니다. 방금 이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변한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시 6분에 지하 1층이 단전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못할 수도 있었던. 일단 당시 어제 이제 민주당이 밝힌 상황인데요.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게 시간 순으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이제 날짜가 넘어가잖아요. 다음 날로 12월 4일로 1시 1분에 계엄군 7명이 본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근데 이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가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된 뒤에요. 그리고 통과가 된 뒤에 단전 조치가 되는 거예요. 차단이
차단이 돼서. 그래서 이게 껌껌해지죠. 1층 부분이, 지하 1층이. 그리고 한 5분 조금 넘게 단전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후엔 다시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통과된 뒤에 1층 부분만 전기가 나갔고 차단이 됐고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놓고 김용태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납득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된 뒤에 전기가 나갔다, 단전이 일었다는 거. 표결 전도 아니고 이건 무슨 사항이냐는 거죠,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단전을 목적으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라면 사실 제일 먼저 전자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단전을 했을 텐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 이것을 단전을 했다? 이게 좀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태 단장인가요? 누가 국회에서 외부에서 국회를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단전을 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계엄군들이 지하 1층에서 국회의원들 만납니다, 실제로. 그 몇몇 위원장, 상임위원장들도 만나는 야당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체포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전과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 그 내용도 한번 실체적 진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용기 의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 장악을 하려면은 들어가자마자 전기를 다 꺼서 아예 깜깜하게 만들면은 뭐 해제 요구안 처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해제 요구안 처리가 된 뒤에 전기가 또 지하 1층만 또 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추정을 해보자면은 현장 근무자들은 계엄이 해제된 것을 즉각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때 저 차단을 했던 군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니에요? 몰랐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단전 지시는 있었고 단전 시도가 있었던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사실 국회에 셔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국회에 전원이 다 떨어지는지를 사실 몰랐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계엄군들도 즉각 들어와서 단전부터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는 사실 시민들이 국회에 나와서 계엄군을 막을지도 몰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엄은 시민들이 직접 막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엄군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단초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체포 지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전 지시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된다 말씀 주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엄군이 국회에 온 것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전혀 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내란 행위로 내란죄로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딴 얘기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단전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제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지하 1층 부분 계엄 해제 이게 다 처리가 된 뒤에 단전이 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단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 뭔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좀 나왔어요. 설명들이 들어보겠습니다. 공포탄 문제, 그다음에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내부 전기 끊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707 단장이랑 상의했다는 건 맞죠? 분명히 707 특임단장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랑 통화해서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경규 변호사. 그럼 이게 결국에는 지금 김현태 단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단독으로 그럼 전기 끊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럼 이게? 뭐 일단은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증언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쨌든 당시에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뭐 윤 대통령의 지시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또 그걸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라고 또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뭐 어쨌든 당시에 단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조금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정말로 이제 단전을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지하 1층이 아니라 본관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법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곽종근 전 의원의 진술, 그다음에 CCTV 영상이 이제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런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쨌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그런 진술만이 아니고 뭔가 이제 윤 대통령 측에 어쨌든 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기도 해서 예. 그런 부분에 따지게 되면 더더욱 이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전에 뭐 인원들에 대해서 뭐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또 신빙성이 또 높아지는 그런 또 해석도 될 수가 있어서 예. 마냥 이게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지시가 없었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진술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진술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취지로 고려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뭔가 또 힘이 실리는 진술일 수도 있다. 신빙성이 있는 예. 진술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요구안이 다 통과가 된 뒤에 정기가 1층만 나갔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냥 단독으로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지금 김현태 단장의 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김현태 단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문 받고 또 이런 얘기도 꺼내놨는데 이건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모 회사에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이게 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변호사를 좀 뭐 이렇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안 해줬다고 또 나오네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그럼? 일단 여기 대해서 부승찬 의원이 그 국회의원직을 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누가 어찌됐든 양측에서 거짓말은 누군가 한 명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고 나서 그 2, 3일 뒤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장군들이 나와서 했던 발언들 이런 것 실제적으로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저희가 여론몰이가 시작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역시 김현태 단장의 발언 역시 민주당에서 정말 변호사를 제공하고 어떤 증언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예.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엄 그 탄핵 이후에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선동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와 같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가려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 이걸 가지고 지금 단박에 나오는 반응이 이거 벌써 뭘 회유하려는 거 아니냐, 봐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변호사도 붙여주고 다 돌봐줄게. 이거로 또 이게 또 이 지적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부승찬 의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 김현태 단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두 분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체적 진실을 오히려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여론몰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로도 이미 끝난 내용인데 무엇을 여론몰이를 하고 예. 무엇을 더 밝힐 게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뭐 플랜을 세워가지고 본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말씀하시는데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 군대를 국회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예. 전용기 의원 지적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담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계엄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했던 어떤 브리핑들 가령 특전사 갖고 왔던 케이블 타이가 정치인 체포를 위한 거였다라고 예. 기자회견도 했고요.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실탄이 매뉴얼대로 군인들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정치인들을 사살하기 위해서 실탄을 챙겼다. 예. 뭐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게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냐, 더 이상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는 국민의힘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국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한 걸 누가 믿습니까? 실탄을 왜 가지고 옵니까? 이런 내용들을 뻔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오는 걸 봤는데 더 이상한 내용들을 갖다 붙이는 게 더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점들은 저희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용균 변호사. 지금 701 단장, 김은태 단장 얘기가 지금 속보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지금? 우선 민주당이 곽종근에 붙여준다는 변호사 이후에 안 붙여줬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고요. 다른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부하 살리려 야당과 사적 만남을 한 거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계속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계엄 당일 민주당 저희를 이용해 폭동 일으키려는 느낌. 약간 이거 회유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용균 변호사 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니? 약간 본인이 이용을 당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네요 오늘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근거 자료나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사안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 증언을 했을 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지점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 많이 나와요. 뭔가 진술이나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사전에 오염이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발언 내용과 이번에 이제 헌재 탄핵 심판 증언을 할 때 그때의 발언 내용이 미묘하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달라진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진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뭐 민주당에서 뭔가 이렇게 회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외하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와서 진술하는 게 사실이다. 만약에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진술이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참작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뭐 납득이 된다면 뭐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납득을 할 수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이제 흔들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배척을 하고 다른 증언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기. 네, 뭐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이 내란 행위에 대한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계속 폭동을 사주했다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런 얘기가 오늘 이 김현태 단장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 군인들의 군홧발에 밟히고 있을 민주당입니다. 계엄 성공했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군홧발에 밟히지 않은 그 민주당을 향해서 폭동을 사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에요.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A부터 D등급으로 정치인 등 그리고 각계 인사들을 다 이름을 적어놓고 수거,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이런 표현들이 막 적혀 있어요 지금요. 자,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500여 명이 일단 수집입니다. 수집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수집을 한다, 수거한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경찰 쪽에서 이걸 확보해서 했죠. 근데 이게 약간 경찰에서 의미 있다라는, 이 수첩 내용이 의미 있다, 증거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이게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했는데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알 수가 없다 이게 누가 다 이걸 일관되게 쓴 건지는.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수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용균 변호사. 공소장에 빠졌어요. 이 수첩에 관련된 거는. 그럼 이게 향후에
증거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수처분 그러면은? 공소장에 이제 기재를 하는 부분은 유무죄에 대해서 어쨌든 유죄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쓰는 마지막 소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을 기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유죄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넣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증거 능력이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제 썼던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좀 단편적이고 뭔가 내용을 본인이 어쨌든 이게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로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작성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뭐 지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계획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찰 입장에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나중에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 대신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관계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예. 이런 내용이 만약에 이 수첩에 들어가 있다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신빙성을 따질 때 예. 하나의 판단,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는 있거든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어떤 정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예, 겁니까?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때의 의미는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경찰도 아마 이걸 검찰로 송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공소장에 증거 능력은 없긴 하지만 나머지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때는 하나의 자료로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 무슨 삼선 집권 뭐 후계자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계엄과 관련된 실행 계획의 흔적인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망상인가인데 검찰은 그게 자신이 일단은 없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하게 그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올렸을 때에는 예.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적 감정을 했을 때도 지금 어쨌든 누가 작성했는지 회신 불가. 감정 불가예요. 감정 그렇습니다. 불가, 그리고 지금. 이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말로 그냥 나는 내가 소설을 쓰듯이 이제 그렇게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나온다면 사실 그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버리거든요. 예. 그럼 저걸 토대로 이제 상대방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이 증거 능력 자체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증거들도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무리수를 두기는 좀 어려워서 아마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가 보강이 된다면 결정적인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냐 아니면 혼자 그냥 쓴 망상을 적은 거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검찰 쪽에서는 이거 자칫 잘못 따랐다간 이거 뭐가 잘못될 수 있다. 일단 공소장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멈추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 근데 이제 검찰도 이 검찰청이 전국에 있잖아요. 오늘은 창원지검에서 뭔가 하나 결정을 합니다. 창원지검 하면 아시죠?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 뭐 결정을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발표 내용은.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련자의 관할을 고려해서 현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 그러니까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거예요. 그럼 중앙으로 온 거죠. 지금 서울로. 서울중앙지검이 뭐 단일 검찰청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사 능력도 좋다고 평가받는 건데 일도 옮겼어요. 그동안 사실은 미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수사하고 지금 옮긴 겁니다. 오늘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설명이 없는데 이것도 이경인 변호사께. 사건을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관련자가 많은데 관련자의 대부분이 지금 서울 쪽에 지금 거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지금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예. 재판에 또 관할권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지검으로 다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 이제 검찰청으로 이송을 하게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조금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많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어쨌든 뭐 이송을 했다라는 자체가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이송이다. 좀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는 있어가지고 근데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 관련자들이 많고 관련자들이 대부분이 주거지가 이제 서울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명태균 사건에 약간 이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도 혐의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던 부분 아니면 뭐 나머지 다른 지인들이 또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를 또 제공을 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모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송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걸 놓고 지금 특검, 명태균 특검이 속도를 내니까 이거를 피하려는 뭐 명분 쌓기 아니냐, 뭐 약간 이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원지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명태균 측에서 밝힌 내용처럼 뭐 140여 명의 전훈지 국회의원 번호가 있다, 뭐 저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만큼 더 큰 단위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연책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창원지검이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중앙지검으로 급하게 이송한 것 처음부터 하지 그랬냐 하는 비판도 있는 만큼 특검의 당위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명태균 특검법 좀 야당 민주당이 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빨리빨리 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본회의에서는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전망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또 제2요구가 왔을 때는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원지검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앙지검에서 이송돼서 추가로 수사가 이어질 수가 있고 특검이라는 것은 늘 예외 보충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 안에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들려왔던 소식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근데 수사팀이 또 그대로 또 옮겨가서 또 한다 그러죠? 아마 지휘체계 문제만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이런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나 우리 당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사람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탄핵은 해야만 한다라는 용기 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자칫 한동훈 대표가 나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권 등판 또는 복귀 이게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주변 통해서 나왔는데 본인이 직접 의견을 어떤 생각을 밝혔어요. 예고를 했거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입니다. 어제 주말인데 딱 올려요. 기존에는 다른 분들이 찍었던 사진으로만 아주 그냥 감질나게 간접적으로만 소개했는데 어제는 본인이 딱 올려요.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 경청을 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경청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 쓰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겁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쓰고 있다 그랬어요? 책 얘기 좀 더 볼까요? 이 내용 보시면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책 내용이 이래요. 12.3 계엄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책.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건데 탄핵 찬성을 본인이 얘기했던 배경. 이런 거를 담은 책이라 그래요. 책 제목은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합니다. 책 제목이 벌써 나왔네요. 그리고 26일. 책 나오는 날짜도 잡혔어요. 2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요. 이겁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은 또 한동훈 전 대표 쪽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계시니까 언제 등판하는 겁니까? 지금 책 제목과 날짜까지 나왔어요, 지금. 언제 등판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그 출간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26일 출간이라면 저 정도로 임박했을 때는 뭔가 더 가시적인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열흘도 안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 일정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6일 저 출간 일정이 과연 100% 정확한가 이건 아직 확신 못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라고만 올렸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견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책을 낸다고 페이스북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 뭐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뭐 보수의 진 운운하는 그런 좀 상당히 강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은 이제 야구에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불펜에서 마무리 투수가 몸을 푸는데 공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불펜에서 아직 이제 스트레칭 정도 하는 모습이 잠깐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런데 홈팀 관중들은 이제 환호를 하고 또 원정팀 선수들은 상당히 동요하는 그런 것이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선수가 불펜에서 몸을 풀 때 반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송영훈 전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나경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질문을 받아요. 근데 어떤 반응인지 영상이 좀 들어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5일 SNS에 등판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전 대표 지금 나경원 의원 약간 한숨을 한 번 쉬고 한동훈 시간은 아닌데요라고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저런 모습이요. 나경원 의원 본인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한숨을 쉬고 그 표정에서 순간 감정이 드러나면 사실 그게 유권자들에게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한숨과 표정은 약간 불편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와 국사는 사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자숙해라, 뭐 성찰해라,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대체로 그 정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명분으로 논파가 불가능할 때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뭐 더 성장해야 된다, 더 보고 들어야 된다,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 어떤 컨텐츠 자체를 얘기해야지 자꾸 어떤 다른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감정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나경원 의원 본인께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숨부터 쉬군요. 그러니까 왜 본인한테 한동훈 전 대표 질문을 하느냐라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신 걸까요? 아주 저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 분명히 좀 갈리거든요. 앞서서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봤지만요. 두 명의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해제를 오히려 이끌어낸 게 뭐 한동훈 대표고 그 덕분에 우리 당이 계엄 옹호당이라는 이미지에서는 또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너무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건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동학 전 최고위원. 뭐 이게 경쟁 정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 약간의 이제 주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는 걸까요? 특히 이 탄핵 정국의 이후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걸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당의 흐름이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예. 비대위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근본적으로는 구급파들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을 때 빨리 턴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예. 사실은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반율이라고 하는데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책을 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 내용에 지금 계엄에 있었던 이야기, 본인이 뭐 탄핵을 찬성한 이유, 예, 워낙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판했던 뭐 이런 걸 적었다 그러죠. 지금 국민의힘 주류들이 불편할 만한 이야기들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늘 나와서 하는 얘기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책을 국민의 눈높이를 딱 기준으로 보고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싶고 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국가적 비전이나 이런 걸 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 보면은 AI 시대의 국가 전략, 보수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좀 담겼다고 알려지고 아마 있네요. 깊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를 정확하게 재정립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역할이라 보는데 실제 거기까지 실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광훈류의 이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뭐 대한애국당 그다음에 그 자유통일당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다른 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친해져서 사실은 국힘의 주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선을 딱 정했다면 과거에 대통령 앞에서 보여줬던 90도 폴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후퇴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좀 안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그 책에 담긴 어떤 미래 비전이 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국가 비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신 건데 그런 부분이 깊지 않을 겁니다라고 단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책을 안 봤는데 내용을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의 내용이 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책이 파급력이 있을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에 위협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생각합니다. 좀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보여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복귀를 하고 난 뒤에 과연 당내 지지세를 얼마나 볼까 이것도 관심사예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그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가 불과 약 7개월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으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물론 그 이후에 정치 상황이 변동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당심과 민심을 아울러서 63%라고 하는 막대한 지지를 얻었던 그 세는 한꺼번에 어디로 허공의 구름처럼 흩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일정한 변곡점이 있었다고는 해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반감되거나 3분의 1이 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정도의 세죠. 그리고 7.23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당내 주류가 주로 지원했던 후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상당 부분 지원을 했었죠. 그랬는데 63대 18이라고 하는 스코어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당내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원내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한동훈 전 대표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중 앞에 등장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들을 국민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 왜냐하면 본인이 글을 통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책 얘기까지 꺼내놨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에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장관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저격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김구, 독립운동가 김구의 국적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일제 때 김구 국적 중국이란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걸 딱 겨냥을 합니다. 김구 선생 국적 중국이라고요. 기상천외한 답변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약간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약간 지적하는 이런 취지의 비판해요. 기상천외한 답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이게 단순하게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않아요. 이 상황을. 홍준표 시장의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적과 비판.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김문수 장관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역사 의식에도 반하고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란 얘기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본 내부에서도 아주 극우적 시각입니다. 예. 그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점에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요걸 하나 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의미는 김문수 장관이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권 내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장관 요즘에 계속 1등으로 나오죠.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듯한 약간의 초조함이 좀 발현된 것이 아닌가. 홍 시장의 초조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홍 시장은 뭔가 예. 올라가는 틀도 잘 보이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오늘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본인의 존재감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이 분할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초조함이 좀 발로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지층에서건 국민층에서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서 오히려 앞으로는 색깔이 분명한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민 소구력과 당원 소구력을 얻어서 무언가 이 경선판이 좀 더 박진감 넘치지 않을까. 그 자리엔 홍준표 시장은 좀 끼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홍 시장과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의 약간 지지층이 겹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일부 겹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겹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세는 옅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방증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앞서도 책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도 올해 1월 하순에 책을 냈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냈는지도 모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 물론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 지위를 다툴 정도의 위상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을 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지금 1월 24일인가 책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계속 그 책에 관한 얘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걸 홍준표 시장이 의식하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스타일을 보면 본인보다 약한 상대를 잘 공격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격하지 않죠. 근래 공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보다 강한 상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파이팅을 해서 동렬로 놓으려는 그런 유형의 정치를 해오셨죠. 그것이 작년 4월부터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굉장히 그 꾸준한 공격을 해온 것들이고 이번에 이제 그 김문수 장관과의 일종의 논쟁 내지는 설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어떤 그 타겟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효용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두 분이 그 부분 좀 비슷하시네요, 지금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일단 첫 발부터 좀 삐끗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준비를 한다고 동네방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의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 이게 전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탄핵은 온당하지 않다. 계엄령도 뭐 마치 이제 그것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얘기를 꺼내놓잖아요. 자기였다면 말렸을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취하면서 지지층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탄핵을 마치 찬성하는 듯한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자기가 대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지지층에게 갔기 때문에
뒤이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으면 잘했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첫발 자체가 삐끗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첫째 1등하는 주자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급 정치인을 꼽히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제안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얘기를 좀 하는 걸까요? 제안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어제 MBN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놔요. 지금 여권에 계신 여당에 소속되신 누구를 향해서 제안을 했다고. 일단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그 개별 정치인들에게 야당 정치인들에게 장관직도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때 보면은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김성식 의원까지 제안을 다 했는데 함께 이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성사가 안 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유승민 두 정치인 이름을 꺼내면서 당시에 입각 제안이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 성사가 안 됐다. 당사자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 좀 보시죠. 부인을 합니다. 사실 무근이에요. 안철수 의원 드루킹으로 감옥 가더니 직접 드루킹 역할하며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강한 반발인데요, 이거는요.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이 아닌 발언 당장 취소해 주길 요청한다. 두 정치인이 모두 부인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합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요. 송영훈 전 대변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입각 제안을 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제 판단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말에 조금 더 신뢰가 갑니다. 안철수 의원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횟수의 드루킹 댓글 조작을 했던 분과 그 댓글 조작의 피해자인 분의 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누구 말에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피해자였어요. 거짓 조작을 반복한 사람의 말은 아무래도 더 신뢰값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그런 점에서 신뢰감 있는 스피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천문학적인 횟수의 선거 댓글 조작 범죄의 주범이었던 분이 저렇게 복권이 돼서 마치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과거의 일들을 후일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에 당대표 시절에 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했었잖아요. 역시 우리 정치의 어떤 그 신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스탠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근데 일각에서는요. 아니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전혀 과거에 없었던 얘기를 꺼내놨을까라는 또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강력히 부인한다. 이건 뭡니까?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렇게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네네. 근데 다만 지금 저렇게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뭐 문서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전화를 했겠습니까? 뭐 문자를 남겼겠습니까? 증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당시에 이 국정농단에 이은 탄핵에 이어 탄생된 정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민 통합의 과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형태의 이 그물을 치고 함께 국민을 향한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이 아마 개별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사실은 세력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반대를 하거나 혹은 그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는 이제 남아있지 않죠. 다만 제가 세력에 제안해야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뽑아서 하면 그 세력은 딸려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서로와 세력과 세력 간의 연합 정치. 예. 그리고 앞으로 저 말이 나왔던 배경 역시도 지금 국민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민주당의 정치, 이재명의 정치 혹은 김경수의 정치가 정말 국민들을 품고 세력과 세력 간의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타결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정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본질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본질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이것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 논쟁은 사실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 각자의 세력이 혹은 각자의 주자가 예.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훨씬 더 많이 내놓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누구누구한테 제안했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당사자로 꼽히신 분들은 강하게 반박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갑자기 어제 벌어졌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대선 주자급으로 꼽히신 분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또 본인 얘기도 살짝 해요. 들어보시죠. 요 내용입니다. 요게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 호남 지역 이제 언론사 관계자들과 만나서 요 자리에서 꺼내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당 대선 후보로 여기서 민주당을 말하는 거겠죠.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김동연 뭐 이런 이름 나오지만 가능성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상황이 뭐 여의치 않아서 출마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거기에 출마를 못할 시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리하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여든이 넘으신 정치인, 뭐 완전히 뭐 베테랑 정치인, 뭐 이 단수가 구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주민인데 김동연 경기지사를 언급하고 근데 본인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일단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는요. 다른 앞부분에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주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출마를 못하게 되면 일단은 김동연 경기지사 가장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근거일까요? 그래서 전 농담을 좀 너무 세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사실 김동연 지사 역시도 그 앞줄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다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이죠. 거기에 또 명단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빠지게 될 경우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은 그걸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이제 선수로 누구든지 그거는 도전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 판이 그렇게 뭐 되겠습니까? 특히나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특히나 이 여당과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는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뿔뿔이 흩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색깔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야당이 견지해왔었던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 이것을 그대로 안주하는 그런 후보가 아마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김동연 지사가 과연 표를 많이 받을 인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갸우뚱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경우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박지원 의원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그냥 농담을 세게 하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느 초선 의원 뭐 10명 뭐 20명을 모아놔도 박지원 의원 한 명의 정보력과 이 스피커력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일정 부분의 뭐 대선 주자가 아니라 이 대선 일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송영훈 전 대변인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게 일단 저기 언급된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가만히 보니까 모두 영남 출신이에요.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충청입니다. 출신이. 그리고 앞서 3명은 친문 인사로 통합니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그런 색깔은 없죠. 근데 저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호남에서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 의미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외의 대통령 후보를 상정하고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비치거나 그분들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또는 없는가. 이걸로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거예요.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득표율이 85%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명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5%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5배 이상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2월 26일이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사건 결심을 하고 3월 중에 판결 선고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할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저건 아무 의미가 없는 과정이고 저는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한테서 연락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11월에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는 그거는 서슴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떠오르는 장면이고 아마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당내에서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런 얘기를 왜 했는가 도대체. 그렇군요. 다음 주제 역시 이제 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3천이요? 코스피 3천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진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상속세 얘기도 꺼내놓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클릭을 뭐 다시 갔다가 안 갔다가 막 이런 평가 이 여당하고서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식시장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게 2,000대인데 저 3,000대 찍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상속세 문제에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속세 관련된 뭐는 약간 바꾸자는 거죠. 그거와 동시에 오늘 코스피 3천을 뭐랄까요 불렀다고 할까요?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3천은 간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왕 지르는 거 좀 통크게 한 5천 정도 지르시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보여줬던 정치의 장면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7월부터 금투세 폐지에 관해서 한 4개월 가까이 이슈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선뜻 폐지에 동의했습니까?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은 금투세 폐지가 작년 중반에 아주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석 달이 넘게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대표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폐지를 안 해보려고 했던 민주당인데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3천 얘기가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아무 말이나 그냥 장밋빛 구상을 던져놓고 보겠다는 건데 기왕 그렇게 할 거면 한 5천 정도 크게 부르지 그러셨어요. 3천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돈을 많이 뿌리고 돈을 찍어내서 우리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목상의 그 주가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오를 겁니다. 그러면 3천이 되긴 할 텐데 그 3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3천이 아닌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줘서 13조 원 그냥 뿌리는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 주가지수 3천을 불렀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가 조작 세력 제대로 처벌 안 하잖아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이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제대로 수사조차 안 했습니다. 처벌도 안 받고 있죠. 당연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존재할 겁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연결되는 아주 위험 신호입니다. 그 지점에서 국민의힘의 탓이 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쪼개서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주식 가치를 절반으로 확 깎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쭉 연달아서 그 이익을 배당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예 다 가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부터 지금 다 이것들을 내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이거 계속되니까 계속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역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코스피 2,500, 2,600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난해 56조 세수 결손, 지난해 31조 세수 결손, 이거요 역대 전무후무한 그런 경제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해요. 근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보수정당, 요즘 뭐 보수정당도 아닌데 이 파쇼정당, 범죄정당, 이 파쇼 범죄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초딩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반장 시켜놓으면 책임감 가지고 이래요. 국가를 권력을 맡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거짓말에 무책임하게 발목이나 잡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노학 전 최고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한 약간 비난성의 평가였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예.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의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보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헌법 바깥으로 나간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을 타고 주류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국가의 원칙을 좀 올바로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은 국민들 앞에 분명히 세워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절대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듣기에 따라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 같은 분위기 약간 이런 취지의 말 같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은 무슨 뭐 우클릭이니 중도 확장이니 하지만은 사실 수시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뭐 기본사회, 기본주택 이런 거 뒤로 물릴 것 같더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 기본사회 얘기를 하고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10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25만 원 살포는 포기할 것처럼 하더니 또다시 추경해 보면은 35조 원 중에 무려 15조 원을 잡아놨어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격언을 깊이 새기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바꿔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